자, 그러면 제가 1교시 때 우리 시험 합격에 민법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실제로 민법이 뭔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이 상단 부분은 항상 여러분이 봐야 될 책의 페이지를 늘 소개해 주는 공간입니다. 기초입문서 152페이지 펴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거길 펴놓고 바로 시작해 봅시다. 수업은 지금처럼 수업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집중해서 내용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수업 받다가 그 필기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필기 부담을 줄여주려고 제가 강의 기간을 드리죠. 그리고 합격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한 내용 그대로 합격서에 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기를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 필기를 하느라고 이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업 받을 때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이제 뒤로 좀 제끼세요. 공부하면 자꾸 이렇게 앞으로 숙이게 되거든요. 그럼 허리가 엄청 아파요. 그래서 저분처럼 자세, 저런 자세 좋아요. 뒤로 이렇게 제끼는 자세 좋죠. 이렇게 그래 한번 떠들어봐 이런 자세 있죠. 그리고 그 집중해서 잘 들어도 문제가 풀리면 그 수업은 여러분이 잘 이해한 거예요. 우리 시험은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죠. 그럼 문제를 잘 풀면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한 문제를 맨 끝에 드리거든요. 그 문제를 풀면 여러분이 충분히 다 공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 듣고 문제를 잘 풀면 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손이 올라 가시는 분은 다음 주에 뭘 준비하면 좋으냐면 밧줄을 준비하면 좋겠어요. 밧줄을 준비해서 이제 좀 묶으세요 이렇게. 아니면 쇠사슬을 가지고 오시는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최대한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민법은 이제 뜻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보통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개인들 사이에 생긴 법적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 민법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니까 민법은 공법에 해당할까요? 사법에 해당할까요? 당연히 사법에 해당합니다. 이건 민법 전반적으로 좀 중요한 테마인데 어떤 법률 관계가 공법 관계인지 사법 관계인지는 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법률 관계가 공법 관계라면 이에 대한 다툼은 반드시 행정소송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법률 관계가 사법 관계에 해당된다. 그럼 이에 대해서 다투고 싶으면 민사소송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갑은 자가용 운전자인데 이 사람이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 돼서 관할 경찰서장 을이 갑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린 거예요. 이건 공법관계인가요? 사법관계인가요? 이건 누가 봐도 공법관계 되겠죠. 그러니까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 걸려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공법관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구별하는 여러 기준 중에서 가장 기본은 누가 법률관계 주체인지를 잘 보는 겁니다. 갑은 개인이죠. 그리고 관할 경찰서장 을은 개인이에요?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이죠. 그래서 법률관계의 주체가 개인과 국가기관이다. 그러면 대부분 공법관계에 해당됩니다. 다시 한번 법률관계의 주체가 개인과 국가기관이라면 대부분 공법관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익도 검토를 하고 성질도 검토해서 한 목적적으로 공사법 관계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볼까요? 여기는 갑이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아파트를 을에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둘이 가격에 맞아서 매매 계약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갑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건 이건 공법 관계인 거예요? 사법 관계인 거예요? 당연히 사법 관계인 거죠. 그 밑에 갑 개인이죠? 을도 개인이죠. 이렇게 법률 관계 주체가 개인과 개인이다. 그러면 대부분 얘는 사법 관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왔고요. 갑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럼 이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죠. 행정소송을 해야 돼요? 민사소송을 해야 돼요? 행정소송을 해야 되죠. 그리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우리 매매 대금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갑은 을에게 소송할 수 있죠. 행정소송을 해야 돼요? 민사소송을 해야 돼요? 민사소송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어떤 법률 관계가
공법관계인 경우에 이에 대해서 다툴 때에는 무슨 소송을 하고 행정소송을 하고, 사법관계일 때는 이에 대해서 다투고 싶다. 그러면 무슨 소송을 한다? 민사소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은 다 개인들 사이에 생긴 법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니까 민법은 당연히 공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요. 법률 관계란 건 말 그대로 법에 의해 규율을 내는 생활관계입니다. 법에 의해 규율을 내는 생활관계. 얘는 다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나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갑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갑은 건물 판 사람이니까 이름이 뭐가 될까요? 매도인. 을은 산 사람이니까 매수인. 그 밑에 매도인의 의무는 뭘까요? 갑의 의무. 뭐죠? 갑은 건물을 팔았으니까 건물을 을에게 넘겨줘야 되죠. 이걸 법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죠? 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을은 뭘 줘야 될까요? 돈 줘야 되죠.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매에 있어서 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O예요, X예요? 다시 항상 그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냥 여러분 마음속 안에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괜히 크게 얘기해서 옆 사람까지 틀리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다시 매매에 있어서 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정하셨어요? 자, 나는 O라고 생각한다. 나는 X라고 생각한다. 내리시고. X가 훨씬 많네요. 우리가 봐야 될 시험 몇 회죠? 36회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36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인데 36회 시험 합격 전망은 매우 어둡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매매에 있어서 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이건 5에 5. 그러니까 을이 돈 말고 다른 걸 주게 되면 물건을 맞바꾸게 되는 거니까 걔는 교환 계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 어떤 점이 자주 처음에 생기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하고 매우 다른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생각대로 문제를 풀면 이렇게 많이 틀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항상 수업 시간에 제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시험 문제니까 내가 꼭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복습할 때 정확하게 이 내용을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일이 1년 내내 지속이 돼요. 1년 내내. 여러분 생각하고 되게 많이 다른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부동산 실무하다 온 분들이 요즘 많아요. 왜냐면 그 자격증 없는 사람은 이제 늘 자격증 없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일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동산 뭐 사장님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실장도 많이 와서 강의를 듣거든요.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그 부동산 실무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보니까 똑같던데 이분은 늘 다르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률 내용을 모르고 그냥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는 행동인데 다 이상하니까 그게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강의도 하고 있지만 부동산 일도 많이 하거든요. 그 내가 해보니까 다 똑같아. 다 똑같고 법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관행에서 이렇게 살짝 바뀌는 부분이 있구나. 그 저는 다 알겠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이제 그냥 오로지 실무한 사람들이죠. 법률 내용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배가 산으로 하는 거죠. 시험 합격도 못하고. 벌써 중앙부동산 올해 강의 또 듣죠. 벌써 7년째 이루고 있는데 올해는 끝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기 이제 수업 받으러 오면 여러분 생각하고 다른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은 내려놓고 제가 가르쳐 드린 내용대로만 자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매매에서 우리 돈을 줘야만 매매가 되고 돈 말고 다른 물건을 주게 되면 교환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에 있어서 대금은 금전에 한한다는 건 OX예요. O. 자, 그다음에 매도인의 권리가 뭘까요? 매도인의 권리 한번 찾아봅시다. 갑의 권리가 뭐죠? 얘는 건물을 팔았으니까 을에게 돈을 달라는 권리가 생기죠. 여기는 이제 매도인의 권리는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청구권자만 붙이면 돼요. 매도인의 권리는 대금, 지급, 청구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매도인의 의무는 뭘까요? 건물 팔았으니까 이거 말하면 되죠.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를 진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 거꾸로 매수인의 권리는 뭘까요? 또 이것만 붙이면 돼요. 청구권자만 붙이면 돼요. 그럼 매수인의 권리는 뭐가 되죠?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되는 거고, 매수인의 의무는 뭘까요? 돈 줘야 되는 거죠. 대금 지급 의무. 자, 그러면 이건 말로 한 번 정도 해보시면 되겠어요. 법률 관계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인데, 구체적으로는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어떤 의무를 지느냐, 이런 관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매도인의 권리는 뭐죠? 대금 지급 청구권. 매도인의 의무는 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매수인의 권리는 뭐죠?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매수인의 의무는 대금 지급 의무. 자, 그러면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일에 소유권 이전해주고 대금 지급해주기로 정했다 칩시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3월 1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줬는데 우리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을을 상대로 재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금 지급 청구 소송할 수 있죠. 그리고 판결을 얻고 난 다음에 을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해서 경락이 되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 관계는 말 그대로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니까 어느 한쪽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행하게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법률 관계는 뭐가 있다? 강제성이 있다. 다시 한번요. 법률 관계는 강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 관계하고 정반대되는 개념은 이겁니다. 읽어보겠어요? 무슨 관계죠? 인간관계. 이때 말하는 인간관계는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인간관계가 좋아, 그런 의미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정반대는 거니까 법 외적인 생활관계, 법률관계 아닌 걸 다 통틀어서 인간관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갑이 아버지고 우리 아들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일 선물 하나 사주기로 약속했어요. 뭘 사주기로 했다고 할까요? 여러분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뭘 사주기로 했다고 할까요? 자동차? 좋았어요. 자동차 사주기로 한 겁니다. 얼마짜리 사주기로 했다고 할까요? 생일 선물로, 생일 선물로. 진짜 그 큰 금액 말고, 아직 사줄 여력이 안 돼서, 그 장난감, 이거 그 레고, 레고. 꽤 비싸더라고요. 10만 원짜리 사주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일 선물로 레고 자동차 10만 원짜리 사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사주면 좋은데 아버지가 안 사준 거예요. 이거 법률 관계예요, 인간관계예요? 당연히 인간관계인 거죠. 만약에 이게 법률 관계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버지가 10만 원짜리 생일 선물 사주지 않으면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판결 얻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경매 넘겨서 경락이 되면 10만 원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건 누가 봐도 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는 게 당연히 부적당한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는 법 외적인 생활관계를 말하는 거니까 인간관계에 기한 약속을 어기더라도 재판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걸 두고 인간관계는 강제성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만 잘 보시면 돼요. 법률 관계는 뭐가 있고 강제성이 있고, 인간관계는 강제성이 없다. 어렵지 않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는 내용은 법률 관계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100% 법률 관계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민법은 뜻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민법은 뜻이 뭐라 그러죠?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그럼 여기서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규율한다. 저는 처음 공부할 때 규율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한자도 보니까 뭐 규제하고 억압하고 감독하고 지시하고 이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오랜 세월을 공부해 보니까 규율한다는 건 그런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런 말이더라고요. 분쟁을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개인들 사이에 법적인 다툼이 생겼을 때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는 말은 분쟁을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실제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그러면 주먹 가지고 분쟁을 해결하는 거 돼야 안 돼요? 주먹. 안 되겠죠? 목소리 큰 거 가지고 분쟁을 해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만든 조문이 1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민사에 관하여.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다시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 올해 공부하신 분 중에 여러분들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은 육아하면서 합격하신 분, 육아맘. 근데 애 키우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공부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합격을 하신 거예요. 애가 3명이더라고요, 3명. 와, 너무 놀랐어요. 7세, 5세, 3세. 7세, 5세, 3세. 그 애 셋을 키우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합격하신 건 대단한 거죠. 근데 이분이 그 애들한테 뭘 했냐면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법률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애들한테 조문을 이렇게 읽어준 거예요. 애들 3명 이렇게 앉혀놓고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조리해야 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애들이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 경험이 있어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 이게 요 조문 내용대로 알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몇 문제를 맞추는 거죠? 7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죠. 조문으로 오는 문제가 7문제. 그럼 얘는 평상시에 많이 읽어보면 돼요. 다시 읽어볼까요? 민사에 관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자, 그럼 이때 분쟁 해결의 기준은 몇 개죠? 뭐 지워져서 머릿속에 같이 지워진 거예요? 분쟁 해결의 기준은 몇 개? 뭘 또 4개예요. 미쳐버리겠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3번째 읽고 있어요 지금. 다시 36개 시험 합격점은 매우 어둡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읽어봅니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러면 분쟁 해결의 기준은 몇 개죠? 3개죠. 뭘 또 2개예요 또. 4개의 신문하고 2개의 신문은 서로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자, 3개죠. 3개 뭐죠? 법률, 관습법, 조리. 그러니까 민사에 관하여, 그 말은 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 첫 번째, 법률이 있으면 법률 가지고 분쟁을 해결해보고 없으면 관습법 가지고 해보고 없으면 조리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 이게 1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쟁 해결의 기준 3가지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이건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3가지 말고는 절대 분쟁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딱 못 박아둔 거니까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외우는 겁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민법은 기본적으로는 이해하는 과목이에요. 이해하는 과목. 근데 어느 부분은 그냥 일정한 규칙, 약속 이런 거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 3가지 말고 다른 거 가지고 분쟁을 해결하면 절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3가지는 꼭 외우고 갑시다. 분쟁 해결의 기준 3가지가 뭐라고요? 법률, 관습법, 조리. 그럼 법률은 뭐고 관습법 뭐고 조리가 뭐고 나중에 다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어요. 지금 필요한 건 분쟁 해결의 기준은 딱 3가지일 뿐이다 이겁니다. 예를 하나 드릴 테니까 보세요. 그 또 물어볼 게 있는데 지금 잘 보여요, 여러분? 이거 잘 보여요? 지금 잘 보이세요? 그리고 이게 수업하다가 요 동영상으로 반복할 때 어떤지 꼭 한 피드백을 꼭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이고 동영상으로 볼 때 어떤지 좀 잘 얘기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요. 아셨죠?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예를 볼까요? 갑이 자신이 키우던 개 한 마리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1월 1일 계약을 하고 3월 1일에 개를 인도하고 돈을 주기로 정한 겁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짜 며칠이죠? 1월 1일. 개를 인도해 주기로 한 날짜 며칠이에요? 3월 1일. 자, 그다음 잘 볼까요? 2월 1일에 개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개 새끼를 뭐라 그러죠? 강아지? 이거 이제 법적으로 표현할 때 과실이라고 그래요. 과실. 얘는 과수나무 열매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과나무에서 나왔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져 있죠. 그럼 사과는 뭘까요? 얘는 과수나무 열매, 과실.
과실이라고 하고 사과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얘는 원물이라고 그래요. 과실을 생기게 한 원래의 물건. 그래서 원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개가 새끼를 낳았다. 그럼 새끼는 뭐가 되는 거죠? 과실. 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원물. 그다음 젖소에서 우유를 짜냈다. 우유는 뭐가 되는 거죠? 과실. 젖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원물이 되는 거죠. 건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았다. 임대료 뭐가 되는 거예요? 과실. 건물은 뭐가 되는 거죠? 원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물하고 과실이 이렇게 세트가 되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끼가 태어난 날짜 며칠이에요? 2월 1일이죠. 그럼 이때 새끼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을까요? 을에게 있을까요? 잠깐. 자, 먼저 갑은 새끼의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럼 갑이 새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뭘까요? 아직 개를 넘겨주기 전에 새끼가 태어났으니까 새끼의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갑은 주장할 수 있죠. 그다음 을도 새끼의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을이 새끼의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뭘까요?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새끼가 태어났으니까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새끼의 소유권에 관한 법적인 분쟁이 생긴 거예요. 아까 제가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는 말은 분쟁을 뭐 한다는 거죠? 해결한다는 거죠. 그럼 분쟁을 해결하려면 아까 기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뭐였죠? 법률, 관습법, 조리. 그러면 새끼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알아보려면 먼저 뭘 찾아봐야 돼요? 법률을 찾아봐야 되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 찾아보고 없으면 조리에 따라서 판결해야 되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봐야 될 게 법률이니까 민법조문을 쭉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럼 조문을 찾아보면 587조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물건으로부터 생긴 과실은 누구에게 속한다? 매도인에게 속한다. 그리고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죠? 갑에게는 갑, 매도인에게. 이렇게 소유권이 갑에게 있는 이유는 계약법 가서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 건 이렇게 개인들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는 말은 분쟁을 해결한다는 거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법률, 관습법, 조리 세 가지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가볼까요?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니까 민법은 공법에 해당해요? 사법에 해당해요? 사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민법은 법률 관계에 해당하고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법률 관계에 해당하니까 중요한 특징 하나 있다 그랬죠? 법률 관계는 뭐가 있다? 강제성이 있다. 그리고 분쟁 해결의 기준 세 가지는 법률, 관습법, 조리. 아예 1조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제일 좋겠죠.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는 겁니다. 민법은 총 조문이 몇 개 있을까요? 1조부터 1118조까지 있어요. 1조부터 1118조까지 엄청 많죠. 단일 법률은 최대 양이잖아요. 그중에 공인중개사에서 공부하는 법률 한 400개 정도 됩니다. 꽤 많은 내용을 공부를 하는 거죠. 물론 특별법까지 합하면 훨씬 많아요. 근데 민법적으로 따져보면 400개니까 얘가 실제로 공법보다는 양이, 조문으로 치면 양이 적잖아요. 근데 판례가 많으니까 공부하는 양이 장난 아니죠. 기초과정은 뭐 판례산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는데 기본 과정 가면 이제 판례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공부할 때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내용들이 많이 생기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하는 말대로 한번 따라오고 판례대로 자꾸 생각해보는 훈련을 자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부사항이 하나 있는데 모르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기 옆자한테 물어보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옆자한테 물어보는 건 그 큰 신뢰죠, 신뢰. 왜냐면 그 본인이 궁금한데 그 옆 사람은 그런 거 없어도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냥 질문을 던지면 이 사람 없던 고민이 생기고 자꾸 갑론을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배가 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사이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테마 해볼까요? 아까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 법률 관계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일정한 순서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이거 볼까요? 매매 계약 가지고 볼 텐데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청약이라 그래요. 청약. 그리고 우리 좋다 1억 원에 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승낙이라고 표현하죠.
그 청약을 기준으로 하면 갑은 청약자, 승낙을 기준으로 을은 승낙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딱 맞아 떨어지면 이걸 합치라고 표현합니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둘이 마음이 맞아서 이제 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뭘 할 수 있을까요? 돈 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매도인은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은 뭐 할 수 있죠?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는 찾아보면 돼요. 매매 계약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요. 권리가 변동하게 된 원인은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한 번 더 갈까요? 다시. 매매 계약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을도 갑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루어져 있다 때문에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 가지 중에서 권리가 변동하게 된 원인은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왜 이렇게 다르죠? 다시. 이 세 가지 중에서 권리가 변동하게 된 원인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때문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때문에 이게 원인이잖아요. 그러면 요 맨 앞에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는 매매 계약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이에요. 개개의 사실. 걔는 이렇게 부르기로 정한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뭐라고 부르자? 법률 사실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얘가 바로 권리가 변동하게 된 원인이고 이 권리 변동의 원인은 이렇게 부르기로 정한 겁니다. 얘는 법률 요건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요건을 갖추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권리 변동의 결과는 법률 효과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여기는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맨 앞에 법률 사실, 그 다음에 법률 요건, 그리고 법률 효과. 이 멘트를 잘 기억합니다.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법률 효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 한 번 더 하겠어요?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법률 효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 모든 내용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러지 실제로 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도 얘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갑하고 을이 이제 그 말다툼을 하다가 갑이 을을 한 대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법적으로 이제 폭행죄인데 민법적으로 표현하면 갑이 을에게 불법 행위를 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다툼 끝에 갑이 을을 한 대 때린 거예요. 그럼 이때 해를 가한 사람이 뭐죠? 가해자. 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자. 그럼 당연히 을은 손해를 갑에게 배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불법 행위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 대 때리는 것 이외에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 사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개개 사실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법률 사실. 그리고 불법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인 거죠. 그러면 불법 행위는 바로 권리를 변동시켜주는 원인이니까 얘는 뭘까요? 법률 요건. 그다음 불법 행위에 해당되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얘는 뭐가 되죠? 법률 효과. 여기도 순서는 똑같죠. 맨 앞에 있는 게 뭐죠? 법률 사실. 그다음 법률 요건. 그다음 법률 효과. 항상 똑같아요.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법률 효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매매계약 사례이고 두 번째는 한 대 때린 사례입니다. 불법행위 사례.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공통점이다. 법률 효과는 둘 다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니까 둘 다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건 맞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결정적인 차이점인데 그 결정적인 차이점은 뭘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결정적인 차이점은 뭘까요? 뭐가 차이점인 것 같아요? 있고 없고의 차이죠. 있고 없고의 차이. 느껴지세요? 자, 첫 번째는 매매계약은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니까 첫 번째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이다, 없는 경우이다. 있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경우고, 두 번째는 한 대 이렇게 때린 거예요. 이건 의사표시가 아니죠. 분노의 표출이죠. 분노의 표출이고 얘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이게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첫 번째는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경우고, 두 번째는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 있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성질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럼 성질이 다를 때는 늘 구별해야 될 필요가 생기고, 구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든 이름이 있어요. 그렇게 법률 사실을 쭉 살펴봤더니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더라. 이런 놈들은 다 법률 요건 쪽으로 와서 법률 행위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리고 법률 사실을 쭉 분류해봤더니 의사표시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 얘는 법률 요건 쪽으로 와서 법률 규정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럼 실제로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은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죠? 의사표시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죠. 올해 물권법 문제 중에서 다음 중 등기가 없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걸 골라봐라. 박스 문제를 놨거든요. 그러면 먼저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을 때는 법률행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186조가 적용돼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특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 있는 놈은 법률 규정이라고 하고, 얘는 187조에서 물권 취득할 때 등기가 필요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법률행위인지 법률 규정인지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 뭐가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면 돼요. 의사표시가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면 돼요. 그럼 박스에서 의사표시 있는 놈은 법률행위 등기를 하는 거고, 의사표시 없는 놈은 법률 규정으로 가서 등기할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거기 되면 다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률행위인지 법률 규정인지는 일단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자, 그럼 다시 실판에 봐볼까요? 법률행위하고 법률 규정은 무엇을 나누었을 때 이렇게 나누는 거죠? 법률 요건을 나눴을 때. 법률 요건을 나눌 때 무엇으로 나눈다고요?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대신 얘네들의 첫 출발은 의사표시가 있나 없나이니까, 그러려면 먼저 뭘 먼저 살펴봐야 돼요? 법률 사실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법률 사실을 살펴봐서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놈은 뭐라고 하고, 법률 행위라고 하고,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 있는 놈은 법률 규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권리 변동의 원인 파악되세요. 권리 변동의 원인은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이때 두 가지가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실제 생활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아니, 이거 보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실제 생활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가 압도적으로 많죠. 압도적으로. 느낌이 안 오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실제 생활에 실제 생활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한다는 거죠? 법률 행위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험 날까지 다 법률 행위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시험장에 가보면 제가 이번 시험장 가서 느낀 게 일단 첫 번째 사람들이 다 나갔다는 게 충격인 거고, 두 번째는 학교론 문제를 보고 진짜 충격받았어요. 그 학교론 문제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뭐 주장하는 학자도 엄청 많이 나오죠. 주장하는 학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도 그 학교론 교수님이 계산 문제 잘 풀어주시긴 한데, 어쨌든 계산 문제 매우 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많아, 길어. 그리고 또 용어가 되게 어렵은 용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이거 1년 안에 안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 안에 안 되겠는데. 근데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시험장에 가기란 매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그렇지 않아요? 민법도 양이 많고 개론도 양이 많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건 사실 없거든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데, 해보고 이제 그 쳐낼 때 이제 쳐내야 되죠. 너무 안 되는 거. 오히려 민법이 이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럼 학교를 좀 더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학교는 너무 이해 안 된다. 민법 열심히 하면 되죠. 그래서 둘을 한 과목으로 생각하시기 바라요. 한 과목으로. 그래서 서로 점수를 꽂을 정도는 좀 되면 좋겠어요. 그 전에
그분 얘기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분은 그 학교랑 공부를 해보니까 시장이란 말이 되게 어렵더래요. 완전 경쟁 시장, 그다음에 탄력적, 비탄력적,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시장 가격, 이런 말이 엄청 어렵더래요. 그러니까 특히 시장이란 말이 어렵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시장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학교로는 그 전통 시장에 가서 강의를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 장 보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그랬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시험을 보니까 이거 1년 안에 대충 호락호락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이 중에 그 대충 이게 해서 합격하려고 하는 사람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그런 시험이 이미 아니에요. 우리 시험이 한 28회, 29회부터는 되게 어려운 시험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점점 올라가요. 난이도 점점 올라가니까 기왕 여러분처럼 기초과정부터 또는 기본과정부터 이제 일제 시작하는 사람이 동시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5월달에 해서 6월달에 해서 늦게 하신 분들도 합격은 되긴 하는데 동차는 좀 힘들고 1차 합격하는 확률로 대부분 그렇게 결론이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왕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끝까지 각오 가지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래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칠판 오시면 아까 법률 요건 두 가지가 뭐 있다 그랬죠? 지우면 없어지죠. 다시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서는 세 가지죠.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럼 이제 용어를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은 뭐라 그러죠? 법률 요건.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개개 사실은 법률 사실. 권리 변동의 원인은 법률 요건. 아까 좀 했잖아요. 권리 변동의 결과는 법률 효과. 그다음 법률 요건에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죠?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그럼 여러분이 머릿속에 뭐가 남아 있어야 될까요? 요거 3개, 요거 2개, 이게 남아 있어야죠. 칠판에 보이죠? 지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죠? 확실하게. 요거 뭐죠? 요거 법률 사실. 요거 법률 요건. 이거 뭐죠? 법률 효과. 그다음 법률 요건 밑에 두 가지 있었죠?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자, 그럼 이제 실제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법률 행위라고 그랬으니까 법률 행위가 뭔지 한번 조금 더 공부를 해봅시다. 갑이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유증하게 된 겁니다. 유증. 얘는 유언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주는 걸 유증이라고 표현합니다. 갑이 유언장에다가 내 건물을 내 친구 을에게 줘라라고 유언장을 쓴 거예요. 그리고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반드시 꼭 갖춰야 됩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융서, 비밀증서, 구소증서 방식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갑이 사망하면 유증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유증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 뭘까요? 갑은 유증을 한 사람이니까 얘는 이름 뭐죠? 유증자라고 하고, 그 다음 을은 유증을 받은 사람이니까 받을 숫자를 써서 수유자라고 말합니다. 수유자. 그 세법 공부할 때 그 유증받은 사람을 그 세법 선생님이 수증자로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수증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민법적으로 유증이라는 거하고 증여는 다른 겁니다. 유증은 단독행위고 증여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유증을 받은 사람은 수유자 이렇게 표현하고 증여를 받은 사람은 수증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세법 강의 들을 때 그 유증을 받은 사람을 그 세법에 수증자라고 해도 뭐 따지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셔가지고 민법 시간에 수유자로 배웠는데 왜 수증자라고 강의를 하시는 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수증자라고 하면 그 수유자를 말하는 것이니 좋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유증할 때 갑이 의사를 표시하고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면 유증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갑이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에게 청약의 의사표시, 을이 1억 원에 사겠다에게 승낙의 의사표시고요. 두 가지가 합치게 되면 매매 계약이 만들어지죠. 갑은 매도인, 을은 매수인. 자, 그리고 이번에 갑, 을, 병 세 사람이 회사를 하나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회사를 만들려면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정해야 되죠. 이게 정관이라는 겁니다. 정관이 뭐예요? 그러면 단체의 규칙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단체의 규칙. 그럼 규칙을 정할 때 갑도 의사를 표시하고 을도 의사를 표시하고 병도 의사를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민법상의 법인은 비영리 법인이어서 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란 걸 해야만 법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1번은 유증하는 행위, 2번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번은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찾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뭐죠? 의사표시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행위 형태가 같아요, 달라요?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행위 형태가 유형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다른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되죠? 첫 번째는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는 갑의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되는 거죠. 이런 건 단독행위라고 그럽니다. 단독행위. 두 번째는 갑이 청약을 하고 을이 승낙을 하는 거죠. 두 개의 의사표시, 이걸 대립한다고 표현합니다. 대립한다. 두 개의 의사표시가 대립하는 건 계약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갑도 의사를 표시하고 을도 의사를 표시하고 병도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두 번째와 다른 점은 두 번째는 대립하는 거고 여기는 한 방향을 위해서 모아져 있다. 대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되는 경우고 두 번째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대립하는 경우고 세 번째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대립하지 않는 거니까 세 가지 행위 형태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른데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그 단어가 뭐죠? 의사표시죠. 그러면 사람이 행위를 하는 여러 유형 중에서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모두 묶어서 이렇게 부르기로 정한 겁니다. 뭐라고 부르자? 법률 행위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다시 한번 사람이 행위를 하는 여러 유형 중에서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서 총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법률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뜻이 이겁니다. 읽어보겠어요? 의사표시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1년 내내 우리가 공부를 할 내용이 법률행위니까 이 정도는 머릿속에 좀 지워놓읍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다시 한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요 정도만 해도 벌써 머리가 좀 아프지 않아요? 법률 하면서 끝났잖아요. 법률 사실, 처음에 먼저 법률자 들어간 거 다 한번 해볼까요? 제 앞에 뭐가 있었죠? 법률 관계, 또 법률 사실, 또 법률 요건, 또 법률 효과, 또 법률 행위, 그리고 법률 규정. 이 중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개념이 법률행위 개념이라는 겁니다.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여기는 이제 좀 풀어서 말하면 법률행위가 되려면 무조건 뭐가 꼭 들어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있을 수 없다. OX예요.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있을 수 없다. 당연히 맞죠. 법률행위가 되려면 뭐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X죠. 그러니까 여기는 의사표시가 필수 불가결의 요소인 건 맞는데 의사표시 이외에 다른 사실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매매계약은 청약에 의사표시하고 승낙의 의사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근데 첫 번째의 경우는 유증의 의사표시 이외에 법이 정한 방식을 또 갖춰야 돼요. 세 번째도 볼까요? 여기서 의사표시에 해당되는 건 어디죠? 이거 정관 작성하는 의사표시인 거죠. 이것 이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설립, 등기라는 다른 법률 사실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포인트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필수 불가결의 요소인 건 맞는데 다른 법률 사실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어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OX, X.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 내용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